미국 주식시장이 퀀트 이런 데이터 기반 매매가 되게 활발한 거 맞죠? 통계상으로는 지난 2012년도 때도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의 85% 이상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90% 이상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뭐 금리 인상 우려 뭐 이런 기사가 아니라 네. 알고리즘들이 투매를 했다. 맞아요. 뭐 이런 기사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직접 매매를 하면서 한번 당했던 적이 2018년 말이었는데 네. 그때 폭락할 때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알고리즘,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컴퓨터에 의한 매매로 폭락을 불렀다. 네, 아직도 맞습니다.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앞으로 그래서 또 변동성 커질 수 있다. 네. 주식시장에 기계가 매매하면서 막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개입하면 감정이 개입하면 참 돈 벌기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믿는다는 건데 네네네. 일례로 대부분의 이제 운전자들이 내가 쟤보다는 운전 잘해. 남자들 보통 좀 찔리시나요? 그런 생각 좀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투자에서도 내가 쟤보단 투자를 잘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통계 내보면 그렇죠. 통계를 내보면은 2015년 코스닥 엄청 올랐던 장세에 연말 기준으로 돈 번 개인 투자자가 2%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보기도 했었고요. 이건 언론에 나온 거니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증권사에 있었지만 네네. 2020년 이 좋았던 네. 불장 있잖아요. 네. 전례 없었던 불장에서도 개미들은 거의 못 벌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세 핑계 낼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네. 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네. 요새 껄무새라 그러죠. 아 요즘 많죠. 네, 그럴 걸, 네. 뭐 내가 그랬지. 네, 내가 뭐.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실제 투자는 하지도 않고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 같은데 살까? 안 샀어요. 근데 관련주가 오르면 아 역시 내가 맞았어. 맞아.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틀렸을 경우도 많은데 맞아. 내가 맞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후 편향에 빠져들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에 다 방해되는 요소라는 거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네. 투자에는 너무 자신감이 있어도 좀 그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또 맞아요. 확증 편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좋은 뉴스 나오고 나쁜 뉴스 나오는데 좋은 뉴스만 듣는 거죠. 야 이건 조금 투자하면서 많이 느끼긴 해요. 네. 왜냐면 제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네. 좋은 뉴스만 챙겨보게 맞아요. 되고 네. 좀 팔면 떨었으면 좋겠고 네.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네이버 금융 댓글 가가지고 괜히 뭐 아 이거 불하다 맞아요. 뭐 그렇게 쓰고 싶어지고 네. 퀀트로 하면은 그냥 알아서 데이터상 얘는 좋은 거 나쁜 거가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흑자냐 적자냐가 뭐 예를 들어 좋은 거 나쁜 거죠. 근데 내가 판단하면 적자가 나도 투자를 많이 했으면 적자가 날 수도 있지. 맞아.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네. 모르게. 네. 아하. 근데 이 경쟁사를 보면 똑같은 업황인데 흑자가 났어요. 이건 안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편향이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 맞아요. 않네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손실 회피 편향. 네. 이익 난 거보다 손실 난 거에 대한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이건 진짜 공감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연구해서 산 주식이 10% 떨어지면은 너무 좋아요. 막 더 투자해야지. 그리고 한 30% 떨어지면 와 이거는 기회다. 대출 받아서 투자해요. 네네네. 50% 떨어지면은 그때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 그냥 존버를 하는데 네. 그러다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거죠. 손자한테 물려주고 그만큼 손실을 겪고 싶어 하지 않아서 네. 사실 매도하지 않아도 손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매도하는 건 겁내서 이게 10% 손실 났을 때 팔고 올라갈 만한 주식을 사면 되는데 물론 올라갈 만한 주식을 잘 골라야겠지만. 잘 골라야겠지만 네. 근데 그거를 못 팔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여기서도 손실 보고 얘를 못 사서 기회 손실도 보고 그럼 두 개. 두 번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참 정답은 없는데 네. 저도 이제 갈아탈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 설령 마이너스라도 필요하다면 옮겨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옮겨가서 더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네. 근데 대부분 그 확정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승률이 자기가 100%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무조건 1%라도 수익 봐야 된다. 근데 백테스팅을 해보면 승률이 한 55%만 돼도 네. 수익이에요. 근데 사람은 55% 승률로 사고팔고를 거의 못 하거든요.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맞춰야 된다고 맞아. 생각하니까. 맞아. 어쨌든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니까 승률이 100%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사람이라서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대부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데이터 기반, 네. 일명 퀀트 투자라고 하는 네, 게 맞습니다. 매력적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투자한다 설명해 주시니까 대충 알 것 같은데 네.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인터넷에 보면은 골든 크로스라든지 네. 볼린저 밴드 이런 그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서점에 책도 많고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골든 크로스가 뭐냐면 네.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 즉 단기적인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를 딱 돌파하는. 그래서 상승으로 접어드는 그 크로스하는 시점을 골든 크로스가 하는데 이때 사면 돈 번다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네. 근데 실제 그런가 해서 백테스팅 해보면 당연히 아닙니다. 아, 네.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아니군요. 네,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책이나 이런 곳에서는 보통 여러 100개 케이스 중에 성공한 10개의 케이스만 보여줘요. 잘 된 것만 보여주는 맞아요. 그럼 이걸 보는 분들은 골든 크로스 하면 돈이 벌리네. 그래서 내가 해보는데 실제로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결국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백테스팅을 해보면 네네네. 애초에 네. 여기로서 손실 볼 필요가 없죠. 골든 크로스가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백테스팅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선을 해볼 수 있겠죠. 뭐 골든 크로스인데 뭐 요런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백테스팅 해보니 그래도 승률이 좀 올라가더라. 그래서 흔히 뭐 골든 크로스나 이런 분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그대로 믿고 그것만 사용하기보다는 좀 그걸 좀 나만의 스타일에 맞게 개량화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백테스팅과 미래가 동일하진 않지만 그쵸.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조금 올려줄 수 있다. 네. 네. 어차피 확률을 높이는 네. 걸 하는 게 이제 이 데이터 기반이니까. 맞습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그 책에 막 나와 있는 성공 사례들만 그대로 믿으면 위험하다. 그렇죠. 그것도 맞겠죠. 혹시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PER이라 그러죠. 그쵸. 퍼. 예. 그래서 퍼가 보통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낮은 거 싼 거 좋다고 그죠. 그러잖아요. 예. 퍼가 낮으면은 돈 버는 것보다 주가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퍼가 좋을까 고퍼가 좋을까 하면 당연히 사람 생각으로는 저퍼가 좋은데 그렇죠. 싼 거 네, 좋다. 예. 시뮬레이션 해보면 고퍼가 훨씬 좋습니다. 네. 신기하네. 네. 왜냐하면은 네네네. 고퍼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퍼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시장에서의 수급 자체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죠. 뭐 내일 오를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저퍼를 투자해서 10년 후에 오른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고퍼 주식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 손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퍼를 투자해서 오래 가져가는 게 안전하긴 하지만 이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고퍼로 투자하는 게 훨씬 좋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사람 생각과 데이터 기반 분석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인 거죠. 흔히 알고 있는 환상과 또 다른, 그렇죠. 물론 뭐 또 고퍼가 무조건 좋다 이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아니죠. 무조건 아니죠.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렇다는 거잖아요. 고퍼도 10번 중 4번은 손실 보겠죠. 야, 그러니까 또 그 저자님 말씀만 듣고 고퍼가 좋다 이래서 아니, 하면은 네. 그건 또 안 되는 네. 거잖아요. 썸네일 약간 무조건 고퍼 투자해라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냥 막연한 상상만 갖고 하지 말고 정말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도 매력적이다. 네. 그렇죠.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는데 네. 문제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너무 어려워 보여요. 사실. 네. 아니 그거 뭐 이렇게 전문가들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당장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일상생활이 편해지는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죠. 네. 그런 것처럼 네. 과거에도 이런 투자 방식이 이미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퀀트라는 게. 네. 근데 과거에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었죠. 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재무 데이터 가지고만 투자하니까 뭐 퀀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분은 이제 사견이 많이 들어가기도 그렇죠. 하지만 네. 네. 근데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도 사실 퀀트 로직을 많이 사용했고 30년 전만 해도 이런 퀀트를 하려면 네. 엑셀로 본인이 짜서 하거나 아니면 코딩을 짜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혹은 증권 전문가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회사로 전화가 와가지고 컴퓨터 시작 버튼이 어딨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자기가 알고리즘을 짜요. 야, 이게 기술이 발전 덕분이네요. 기술의 발전으로 코딩의 코자도 몰라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짤 수가 있으니까 또 책에서 수식을 다 공개했거든요.
그대로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해버렸으니까. 그대로 해도 어느 정도 나오고 대신에 대신에 이걸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수익률이 깨질 테니까 그대로 하되 거기서 뭐 숫자가 7로 돼 있는 걸 70으로 바꿔보고 좀 바꾸고 네. 자기만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면 자신만의 알고리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절대 어렵지가 않아졌습니다. 네. 아마 독자분들도 피터 린치 많이 아실 텐데 네. 그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도 퀀트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물론 100%다 퀀트에 기반,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კვant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터 린치는 안정적으로 좀 성장하는 기업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EPS 증가율이 25% 3년 동안 이상이었다라든지 네. 아니면 PEG가 0.5 이하 거기서 어느 정도 종목을 스크리닝 해놓고 거기서 투자한 거지 완전히 사견에 의해서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피터 린치는 뭔가 생활 속에서 째려보다가 아내나 딸이 쓰던 제품의 회사를 그냥 샀다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네. 이 책에서 총 9명의 대가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는데 오히려 워런 버핏은 없는 게 네. 워런 버핏은 그분의 투자 철학을 알고리즘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복잡하구나. 예, 약간 감이 많아요. 네. 네. 근데 피터 린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생활에서의 그런 걸 토대로 했지만 예를 들어 아내나 딸이 이용하는 거를 샀다. 그럼 아내와 딸만 이용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매출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피터 린치가 그런 것까지 데이터화를 못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가 말했던 책에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됐고 그거를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세대에 와서 퀀트화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좋은 점만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네. 또 분명히 단점이나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퀀트 투자의 근간은 백테스팅입니다. 전략을 짜면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대로 사고 팔았을 때의 결과를 보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고 미래를 투자하는 건데 여기서 흔히 퀀트 투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럼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거 아니냐. 맞아. 과거를 보는데 야, 그 명언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재무제표만 보는 것은 네.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그렇죠. 것 같다. 그렇죠. 참 무서운 비유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운전할 때 우리는 앞을 보잖아요. 네. 그럼 투자할 때도 앞을 본다는 건 미래를 봐야 돼요. 네.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지겠군. 그걸 보면은 과거를 안 봐도 돼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못 보는 그렇죠. 네, 네.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보는 거고 그쵸, 네. 사실 알파고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슈퍼컴퓨터가 네. 수많은 기보를 분석해서 이세돌 구단이 여기 두면 그 다음 최적의 값을 과거로부터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를 기반으로 맞습니다. 경로를 다 한 네.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바둑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니까 훨씬 더 많이 틀리지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는 성장할 거고 지금도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보다는 나은 첫 번째 한계점은 좀 과거만 봐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과거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충분히.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역시나 과거만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오버피팅, 과최적화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그래서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일례로 저희가 수익률 대회를 해봤어요. 그 백테스팅 수익률 대회. 누가 숫자 높이나. 네. 근데 어떤 분이 1등을 해서 보니까 네. 과거에 뭐 썬데이 토즈 이런 게 8배인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썬데이 토즈가 8배 오르기 전에 시점을 아니까 그 상황을 알고리즘화한 거예요. 예. 썬데이 토즈가 오르기 전에 뭔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더라. 재무가 흑자가 났다더라. 예를 들어. 네, 그거를 넣어놓고 하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썬데이 토즈가 앞으로도 또 그런 종목이 나와야 되고 그런 종목이 나와도 걔가 또 8배가 올라야 똑같은 수익이 나는 건데 그렇죠. 그것만 믿고 미래를 투자했다가는 손실 보기 쉽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슬라가 급등하기 직전 시점으로 딱 돌아가서 거기에 맞게 딱 조건 세팅을 그렇죠. 해놓으면 이미 테슬라라는 종목이 딱 걸려들 테니까 그렇죠. 수익률을 왜곡할 수 있네요. 네, 얼마든지. 네, 맞습니다. 그런 좀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좀 왜곡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선 이 로직도 너무 그물망을 쪼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2,400개, 미국은 ETF까지 한 9,000개 정도 종목이 네, 되죠. 네. 9,000개를 쫙 쪼여서 한 10개만 걸리게 해놓고 하면은 9,000분의 10 확률이에요. 그치. 그럼 미래의 9,000분의 10 확률로 정확히 들어맞아야 되는데
얘를 조건식을 좀 이렇게 러프하게 해서 9,000분의 뭐 한 4,000 확률로 해요. 비율을. 그리고 절반은 들어맞아야 된다? 네. 그렇다고 백테스팅 수익률이 연 10%, 뭐 15%다. 그래도 미래에는 어찌됐건 똑같은 비율로 절반만 맞아도 그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최적화는 분명히 피해야 되는 오류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사람이 개입해서 생기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약간 들어맞추려고 하는. 네.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캐파의 문제인데 수용할 수 있는 자산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소형주 퀀트,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백테스팅 상으로는 어쨌든 나만 투자하니까 한 10억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터져서 비슷한 종목들에 다 같이 투자하는 거죠. 나 1억, 100명이 1억, 100억을 투자해요. 100억이 돼버리네. 그러면은 정말 시가총액 200억짜리에 하루에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시초가로 매수하면 상한가를 보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거여서 이런 캐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알고리즘당 수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시대가 좋아져서 뭐 평가는 쉽게 내려집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내려서 이 알고리즘이 수용할 수 있는 건 5억이다 혹은 뭐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만 투자하고 다른 상관성이 다른 얘는 과거에 뭐 요렇게 올랐다면 반대로 요렇게 오르는 다른 알고리즘을 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럼 이론상 5천만 원짜리 10개를 투자해서 5억을 투자하면 하나만 사용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이러면서 일직선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캐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런 상관성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 기반 투자도 분산을 하면 그렇죠. 안정성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저자님께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저 같은 사람들도 가서 데이터 기반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허. 젠포트라고 해서 네. 현재 13개 증권사와도 제휴를 맺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B2C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알고리즘을 백테스팅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네. 과거를 검증했으면은 모의 투자로 가짜 돈으로 또 네. 매일 검증해봅니다. 그럼 확실하진 않지만 과거와 현재의 모의 투자가 수익률이 좋고 말고가 아니라 통계상 비슷하다면 미래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 증권 계좌와 연동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전반적인 플랫폼이 있고, 그 내부에는 앱스토어처럼 내 알고리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마켓이 있는데 여기도 공짜로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유료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유저가 사실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 투자 자산이 많은데 알고리즘을 정 못 짜는 사람들은 구매를 하고요. 또 반대로 보통 저희 거를 잘 쓰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직접 조건들을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네.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이게 백테스팅상 연 50%가 나옵니다. 네. 연 50%가 나오는데 내 투자 시드 자산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럼 100만 원 50% 벌어봤자 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또 타인에게 판매하는 네, 그런 마켓이 형성되어 있고, 이거를 사실 그렇게 수익이 잘 나오면은 연기금이나 이런 데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이 보통은 적습니다. 한 5억 정도면 괜찮은데 연기금처럼 뭐 1조가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되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마켓플레이스도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구나. 네. 지금 계시는 회사 의장님이 좀 독특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회사 설립자이기도 하신데 설립자, 네. 우리나라 최초의 HTS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와, 그 HTS면 PC에 네.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과거 대신증권의 사이보스라는 네.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하셔서 야. 우리나라 증권 IT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고요. 증권 IT 전문가분들이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차세대 HTS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퀀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현명한 퀀트 주식 투자의 문호준 저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 영상에서 다룬 퀀트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안에 아주 상세하게 실전 사례들부터 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가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님이 대표로 계시는 회사에 오늘 잠깐 소개해드린 그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진짜로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